자, 반갑습니다. 대장TV 김상준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멘티들이 법원에서 입찰 참여하고 실제로 입찰가도 쓰는 방문 체험을 하는 날이라 법원을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에서 주택은 힘들고 오피스텔이나 상가 쪽 시세 차익을 도모할 수 있는 토지 입찰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낙찰되고 결과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또 전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저희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서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소 있어요. 근데 이 요식업이 코로나 이후에부터 실제로 매출 저하부터 다양한 악재가 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요즘에 핫플레이스 상권, 명동, 홍대, 신촌 이런 곳들이 거의 30% 이상이 휴폐업을 하고 있고, 상권이 좀 자리가 좋은데 한 1층이나 2층 때는 월간 매출액이 1억 이렇게 발생됐는데 현재는 10분의 1 토막이 난 막 1,000만 원도 한 달에 매출이 발생하기 힘들다. 요즘 그런 시즌에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매출이 1,000만 원 정도 발생이 된다 라고 하면 거기에 비싼 임대료 한 800만 원 정도 내고, 거기다가 직원 인건비나 아니면 본인 인건비, 자재비, 공과금 등 이렇게 지출하게 되면 거의 다 마이너스가 발생이 되죠. 그럼 여기서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마이너스를 안고도 언젠가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겠지, 몇몇 찾아주시는 단골 손님 때문이라도 다시 힘을 내서 유지해 봐야지, 다시 좋아지겠지, 코로나가 곧 잠잠해져서 옛날처럼 다시 한번 상권이 활성화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심정이긴 합니다. 홍대나 명동, 이대, 신촌 이런 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길거리가 많이 비어 있어요. 상가들이 어제까지만 장사하시던 분들이 내일이면 또 안 나오시고 폐업하셨고 이사 가셨고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게 문을 여는 것 자체가 손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가게 문을 여는 것 자체가 오지도 않는 손님을 기다리면서 미리 준비해놨던 식자재들이 썩고 있고, 실제로 직원이 나와서 일은 하지 않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속되다 보니까 많이 휴폐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동네 상권이나 그 외 상권들, 그리고 발빠르게 대응하셔서 배달 서비스를 도입하시고 배송 서비스를 도입해서 비대면 플랫폼을 갖춰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기존보다 매출력이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기존의 이 핫플레이스 상권, 높은 권리금과 임대료가 측정되어 있는 곳들은 많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이렇게 사장님들은 이렇게 무한정 기다리시기보다는 현재 소비자의 소비 패턴이 맞는 배달 서비스나 혹은 배송 서비스를 좀 도입을 하셔서 미리 수입의 출처를 좀 다변화할 수 있게끔 세팅하는 과정을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오프라인 사업을 하고 있는 사장님들을 응원드리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마케팅 부분들도 영상을 찍어서 추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그리고 저금리 시대의 안정자산을 좀 찾기 위해서 소액으로 상가 투자를 하는데, 이 소액 상가 투자를 할 때 꼭 알아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가 투자는 보석을 가려낼 수 있는 시야를 가지셔야 됩니다. 상가 자체가 높은 임대료가 책정되어 있고 누가 들어도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점이 입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 손실로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상가는 투자 수익률을 가릴 수 있는,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시야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기 전에 기본적으로 상가 수익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계산하는 거, 월세 12개월 곱하기 보증금을 뺀 내가 실제 투자금을 나눠주고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하시면 수익률이 나와요. 어렵죠 조금. 여기 적어 놓을게요. 여기 수익률 적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층별로 상가 수익률을 대략적으로 측정하자면 1층은 황금성이 뛰어나고 임차 구성이 언제든지 빠르게 이루어지니까 한 5% 수익률 때부터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층부터는 6%, 3층은 7%, 3층 이상은 8%, 9% 이렇게 보죠. 왜 올라갈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냐면
임차 구성이 장기간의 공실로 남을 수 있고 수익률 부분에서 높게 책정이 되지 않는다면 상부층들은 공실률이 존재할 때 리스크를 해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층수부터는 최대한 높은 수익률로 투자가 거래되고 실제로 투자자들도 그런 수익률 대비해서 높은 층은 구매가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해당 수익률은 실제로 통상적인 기준이니까 그 지역의 해당 유동 인구, 그리고 인구 밀집도, 그리고 개발 계획, 그리고 토지 평당가 이런 것들에 비례해서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가 투자할 때 주의해야 되는 점들과 사업하시는 분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와 주의해야 될 점들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선 상가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 정도이며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불리는 근린상가라고 합니다. 통상 이런 상가는 5층으로 구성됐으며 주차장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자, 특징으로는 한 7평에서 한 10평 사이로 상가가 쪼개져 있고 주택가가 밀집된 위치에 존재를 하긴 합니다. 해당 상가는 그 주변 인프라를 주 타겟으로 사업을 진행하죠. 자, 두 번째로는 상가 주택입니다. 자, 먹자골목 같은데 많이 지나가면서 보셨을 거예요. 그럼 먹자골목 가면 한 3층짜리 조그만한 꼬마 빌딩 같은 게 지어져 있는 걸 많이 보셨어요. 거기 보시면 1층과 2층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상가를 두고 3층에는 주인 세대가 살고 그런 상가가 상가 주택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단지 내 상가. 말 그대로 아파트 단지 내에 상가가 존재를 하고 실제로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입주민들을 타겟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자, 장점이자 단점이 안정적인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장점은 안정적인 임대료를 받아서 실제로 내가 대출 이자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해당 상가에서 수익률을 계속 기대할 수는 있지만 해당 상가의 시스템을 개편하거나 혹은 상가를 개조해서 혹은 상가의 임대료를 올려서 상가 수익률을 올려서 실제로 매도가를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작업을 하긴 힘들다는 겁니다. 왜? 아파트 단지 내의 수요만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안정적인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단점이자 장점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테마형 상가. 테마형 상가는 실제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동대문이나 남대문 시장이나 가면은 이렇게 칸막이로 탕탕탕 쳐놓은 곳들, 벽체 구분 없이, 구분 경계선 없이 막 쳐있는 부분들, 그런 상가들이 보통 테마형 상가라고 불립니다. 요즘같이 비대면 시장이 커지면서 테마형 상가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실제로 용산이나 동대문이나 우류 가게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매출 저하랑 많이 수익률이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대출의 규제도 안 좋을 수 있어서 해당 상가를 잘못 받고 잘못 가져오시면 가격을 아무리 낮춰도 팔리지도 않고 그냥 대대손손 물려주는 테마형 상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상가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가를 보실 때는 내가 받을 임대료만 무조건 생각하지 마시고 이 상가에 들어올 임차인들, 이분들이 저희랑 같이 상생할 수 있고 이분들도 사업이 잘 되고 임대료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임대료가 책정되어 있는지 검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희같이 투자자들은 높은 임대료가 책정되어 있으면 좋아요.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높은 임대료를 받으면 좋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임대인분들이 임대료 내고 관리비 내고 공과금 내고 직원 인건비 내고 이런 것들 다 제외하고도 돈을 버셔야지만 이 사업을 계속 여기서 유지하실 거고, 그러면 저희한테는 공실률이 없어지고 같이 임대료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냥 그 감정평가사가 쓴 금액의 임대료만 보지 마시고 직접 임장을 통해 해당 상가의 적정한 임대료인지, 유동인구는 좀 어떤지, 해당 상권에서 알맞는 카테고리 업종이 어떤 건지, 이 업종들이 어느 정도의 임대료를 측정해야 같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지를 그 임대료를 보시는 시야를 가지셔야 됩니다. 만약 그런 임대료가 아니라 그냥 높은 임대료로 측정만 해서 임차인들이 들어오고 나서 한두 달 안에
막 떠나시거나 뭐 임대 계약이 계속 유지되지 않고 공실이 발생된다면 우리가 실제로 임대료를 받지 못해서 대출 이자도 계속 나갈 거고 관리비도 부담되는 건 둘째 일이고, 임차인이 맞춰지지 않는다면 이 상가의 매가가 하락합니다. 이 상가의 가격이, 매매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죠. 그것은 저희에게로 다가올 수 있는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엔 투자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공실률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공실률. 통상 해당 상가에 임장을 가셨을 때 공실률이 30% 이상이다 라고 하시면 투자를 지양드리진 않아요. 어차피 100%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들이 빠지고 들어오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30% 정도 가이드를 규정을 봐요. 근데 이게 또 그냥 공실이 아니라 실제로 해당 공실률이 존재했습니다. 상가에. 이 상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공실이었고, 그리고 어떤 임대료로 시장에 나와 있기에 공실인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거는 주변 중개사무실이나 관리실에 문의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임대료가 너무 터무니없게 높게 책정돼 있다, 그래서 공실이 유지된다, 그럼 그 상가 주인분도 이해는 됩니다. 임대료를 하락해서 임차를 맞출 경우 실제로 해당 상가의 매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못 낮추고 지속적으로 임차인을 구성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적정 임대료야, 너무 저렴해, 근데 장기간 공실이에요. 그 이유는 즉 상권이 이동되는 과정에 있는 상가라는 거죠. 상권이 이동되는 과정에 있는 상가, 즉 죽은 상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죽은 상권은 우리가 들어가도 죽겠죠. 왜냐하면 상권이 이동되고 있으니까. 만약에 저라도 마찬가지로 여기 상가에 가면 커피숍이랑 빵집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 상가를 가보면 커피숍과 미용실과 네일아트와 빵집이 있습니다. 어디 가시겠어요? 아 맞다, 나 커피 먹고 머리도 한번 잘라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반대 B라는 상권으로 가겠죠. 상권은 이동한다는 겁니다. 직주 근접의 밀집도가 더 뛰어나다 이러면 그쪽으로 몰리게 되고, 그 지역 주변에 뭐 도시개발 계획으로 인해서 공원이나 뭐 이런 편의시설들이 더 생겨난다, 이왕 갈 김에 그 상가 가는 김에 공원도 가자, 이러니까 상권은 이동된다고 꼭 인지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상가의 종류부터, 그리고 임대인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과, 그리고 공실일 때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두 가지, 현재 얼마의 임대료로 공실인 건지, 임대 기간이 얼마나 공실이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해당 임대료 산출입니다. 그 주변의 임차인 분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사업들이 오래 기간 남아있고 장기간의 사업을 유지하시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런 임차인들을 제가 직접적으로 중개사무실한테 맞춰달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보통 상가 임차인들 맞추실 때는 그냥 뭐 1000에 30 맞춰주세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1000에 30의 임대료를 맞추긴 할 건데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니 주력적으로 뭐 제과 쪽 빵집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싶다, 모집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을 최대한 맞춰달라 라고 하시면 중개사분들도 그런 분들 위주로 많이 맞춥니다.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건 임대인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임대료로 맞추면서 그런 업종들을 저희가 모집하는 것도 킬러 포인트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차를 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요약이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추후에 정리해서 해당 부분은 다시 한번 또 전달 드릴 수 있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